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2019년 10월 31일 사참위는 참사 당일 해경이 임경빈 군을 발견하고도 구조가 지연되었음을 발표했다. 물속에서 구조된 임경빈 군에 대해 당시 원격으로 연결된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왜인지 경빈군을 태우려던 구조 헬기는 해경 간부들만 태운 채 떠났다. 결국 작은 배로 옮겨진 경빈군은 그 후 2번 더 배를 옮겨 타며 5시간에 걸쳐 육지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20에서 30분이면 되는 거리를 4시간 41분이나 걸려 이송되었다는 사실이 5년이나 지나 밝혀진 것이다. 참사 당일 구조된 사람들이 타야 할 헬기를 해경 책임자들이 타고 나와서는 부모들 앞에서 구조하고 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 경빈이가 배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엄마는 해경의 거짓말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은 경빈 엄마 전인숙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수면 아래로 영영 침몰할 것 같았던 세월호의 진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세상으로 길어 올려진 이때의 사참위 발표는 그해 11월 11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을 통해 급작스런 특수단 출범 소식을 들은 경빈 엄마는 반가우면서도 믿업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피켓을 만들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경빈 엄마는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사참위 발표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의 장기에 구멍이 생겨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올 즈음 경빈 엄마는 2발자국만 걸어도 힘이 들 만큼 쇠약해졌다. 나중엔 빈혈이 심해져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피켓의 의지에 앉아 있어야 했다. 피켓을 함께 들기 위해 전국에서 시민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고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과일, 핫팩 등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매일 안산과 청와대 앞을 오가던 경빈 엄마는 1년째 되는 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청와대 앞에서 2번째 겨울이 시작되었다. 네, 지금 임경빈 군의 구조 방기에 대한 구조하지 않은 거에 대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법원 앞에서 저희가 가족들과 경빈 엄마, 승무기 엄마를 비롯해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이 선고일이어서 그 전까지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피켓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8월 2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 구조 지연에 관한 항소심이 예정돼 있어서 최근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행동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첫 곡으로 4.16 합창단의 돌덩이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 걸고서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혁명 안에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내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래 뿐이야 난 말야 똑똑히 봐 닦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불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차는 세상 누구 내게만 더 모지는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서 비로소 또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인지에 날 어려하지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래 뿐이야 난 말야 똑똑히 봐 닦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불덩이 넌 뭐라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뿐인 나에게 내 전부를 내걸고서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걸어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이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커져라 거절할 수 있을 때까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뉴스원 7월 16일 국가가 그 자리에 없었다.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의 사죄 한병찬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린 사회적 참사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태원, 무한여객기, 오송 지하차도,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207명 앞에서였다. 객석에서는 울음이 터졌고 몇몇 유가족은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훔쳤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새 정부가 위로하고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이름은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다. 박주민, 이현희, 권향엽, 이해식,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행사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의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다며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의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 대통령은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리는 없고 유가족 가슴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진 않는다면서도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의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이런 자리를 오래 기다렸을지 모르겠다며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을 마친 이 대통령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모으고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함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추모 공간 조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재난원인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재난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공간 조성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형평성에 대한 점검과 청주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에도 요구했다. 송혜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추모 3주기 행사 참석, 특별조사위원회의 참사 관련 정보 공개, 특조위와 피해자 지원단의 인력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김희준 무한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독립, 둔덕과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점검,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 생명안전공원 등 기억 추모 공간에 차질 없는 건립,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 범위 삭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타조 참사, 부안 여객기 참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했다. 네, 이렇게 4개 단위의 참사 유가족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공감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각 참사별로 사안들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다 답변을 해주셨고 또 거기 관련 부처들에 또 나와서 거기에 지금 참사들의 진행 상황, 진상규명에 대한 진행 상황, 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근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나 오송지하 참사, 무한 여객기 참사는 현 사안으로 빠르게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지금 11년, 12년째 들어섰는데 대통령님의 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조사기구를 꾸려야 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답을 안 주셨고 대통령님도 아마 그거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주지 못하실 거라고 믿고 다만 답을 했던 것은 저희가 요구했던 기록물 공개, 국정원이나 해군 자료 이런 것들은 공개 요구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 기록물들을 공개해주면 이것을 조사할 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이것은 뭐 만들어야 되겠죠. 네, 앞으로 저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은 지금 정부에서 이것이 발전하지 못하면 시작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정부에 꼭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안산에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홍연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일단 진보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진보당에서 일하는 홍연아이고요. 네, 요즘 가장 재미있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당에서 페미니즘 분회를 운영하고 있는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페미니즘과 관련한 책을 정해서 토론하고 또 일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중앙당에서 진보당 중앙당에서 작년 상반기까지 2년 동안 일하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학교 돌봄교사로 취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2년 사이에 나이는 만 50을 넘었고 경쟁률은 너무 높아졌고 그래서 실패했답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가려고 시도 중이고요. 네. 가족은 반월공단 노동자인 배우자랑 뮤지컬에 흠뻑 빠져있는 올해 고2가 되었어요.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고2예요. 네, 여기 나오시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2014년 4월 16일 날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또 그날을 어떤 의미로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잊을 수 없죠. 모두에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해에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었어요. 네. 모처럼 진보적인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고민을 나누고 의기투합하려고 낮술을 먹다가 뉴스를 보았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저는 구조 소식에 안도하고 다행이다. 그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이후에 보도를 보고 충격받고 단원고로 문화광장으로 그리고 당일인지 다음 날인지는 목포로 또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현역 정치인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고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가족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치인 일반에 대한 불신 매우 큰 상태였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덧붙여져서 당시에 통합진보당에 씌워졌던 부정경선당, 내라는 모당이라는 멍해 속에서 거의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서 배제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바꾸고 말겠다라는 마음속 깊은 곳의 의지를 매일 세우게 됐던 날들로 기억됩니다. 그러셨군요. 경기도 의원이셨군요. 이 당시. 네.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고 몰랐는데 왜 그때 내라는 무당이라는 게 씌워졌어요? 그때도 진보당이라는 게 있었었어요. 통합진보당이라고요. 통합진보당. 네. 그 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당시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이렇게 합당하면서 통합진보당 만들었는데요. 당시에
그러니까 2012년에 국회의원 13석이라는 진보 정당으로서는 최대의 성과 네. 이뤄냈고 그런데 그리고 바로 탄압 내지는 분열 공작이 들어와서요.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당내 일부 세력과 또 바깥에서의 공격, 나중엔 다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그런 게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다음에 내라는 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은 이제 내라는 모 자체는 혐의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요. 네. 당시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음모는 없었는데 선동을 했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갔지요. 네. 그러셨군요. 그럼 선생님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요. 그럼 안산에 어떻게 내려오셨나요? 저는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당시에 제가 사회로 나올 즈음에는 일시 맥이 끊겨 있었던 게 노동 현장으로 진출하는 거였어요. 왜 그 전에는 투신이라고 해서 80년대에는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노동 현장으로 진출을 했었는데 그 맥이 끊겨 있다가 그래서 다시 노동자가 되자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자는 결심을 가지고 반월공단을 찾아서 안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남편도 그때 만나신 건가요? 네, 남편은 이미 반월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안산으로 내려오셔서 만나시고 결혼까지. 네. 근데 나이를 되게 젊게 봤는데 정치를 되게 일찍 시작하셨나 봐요. 만 33살 꽃 같은 나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 고2가 있다고 하니까 되게 나이가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되게 정치는 또 되게 빨리 하신 것 같고 되게 결혼을 늦게 한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뭐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안산에 왔고요. 제일 처음은 아니다. 하여튼 취업했던 공장 중에 제일 기억이 나는 건 반월공단 초입에 있는 제빵 공장이었어요.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럴까 봐. 그 앞에? 일요일 격주 휴무였어요.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기본 10시간, 뭐 12시간, 14시간까지 일했고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건 점심 메뉴 남은 걸 그대로 저녁 식사로 줘요. 그리고 자판기 커피가 당시에 그게 벌써 한 26년 전에 자판기 커피가 300원이었던 거예요. 바깥에보다 훨씬 비쌌어요. 왜 그랬대? 이게 개별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람으로 안 봤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싶은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막 들어선 원곡동 빌라에 제가 이제 살았어요. 혼자 그때는 자취할 때였는데 반지하에 살았는데 집에 쥐가 들어온 거예요. 방에. 네. 그 길로 도망 나왔던 기억이 선명한데요. 당시에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단체 상근하면서 생계비를 벌려고 우유 배달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수많은 다가구 주택에 딱 비교되는 게 문이었어요. 문? 네, 문. 왜요? 주인 세대만 좋은 문이에요. 튼튼한 문. 맞아요. 주인 세대만 네. 맞아요. 지금 그때는 그 주인 세대 말고는 다 약간 플라스틱 내지는 막 다 부서질 것 같은 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공정하지 않은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정말 기본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형상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내용을 이제 실제로 제가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원래의 결심도 있었던 까닭에 네.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단체에서 2006년 지방선거 앞두고 네.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당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직접 한번 후보를 내보자. 맨날 정치하던 사람,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 말고 우리가 직접 정치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선거를 준비하게 됐죠. 네. 대부분 그냥 이렇게 어쨌든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고도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만 받아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어쨌든 문제점들 또 불평등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당시 그럼 물론 주인 세대니까 문이 튼튼하고 좋지라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대부분인데 선생님처럼 그렇게 어쨌든 특별하게 새로운 걸 뭔가 발견하고 이것은 불평등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정치를 뛰어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우리 홍연아 선생님의 신청곡 들어보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음악에 정말 문외한인데요. 네. 집회 때 들은 걸 어렵게 기억해냈습니다. 네. 아름다운 노래이고 위로와 연대를 전해주는 노래 베람의 세상의 끝에서 듣겠습니다. 네. 꽁꽁 얼어붙은 세상의 끝에서 우리는 만날 테지. 뒤돌아 헤어지는 다리 위에서 한 번 더 돌아보지. 내가 어른이 되면 이 마음의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른이 되면 너의 외로움을 꼭 안아줄 거야. 사랑을 마주해도 쉽게 다 도망치니. 분명 사랑했다 해도 이게 다 소용없지. 용서를 빌던 밤에 새하얗게 가려진 이전에 알던 세상이 전부 다 사라졌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안산시 의원도 하셨고 또 안산시 또 도의원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일단 시의원은 2006년에 돼서 2006 4년 동안 했습니다. 아,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33, 나름 젊은 나이였는데요. 미혼 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결혼하고.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근데 제 그때 선거 모토가 안산 첫 여성 시의원이었어요. 제 5대였거든요. 그 앞에 4대 동안 100명 정도의 시의원이 있었는데 다 남자. 100% 남성이었다. 와. 아,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 될 때는 처음 이제 비례제도가 생겨서 비례는 왜 홀수번 여성 이렇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비례의원들로 다른 당의 여성 의원도 들어가긴 했는데 지역구에서는 유일했고 처음이었죠. 그래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즐거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즐거움과 보람이. 근데 의원들은 거의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이렇게 좀 옛말로 꼰대 짓 하시는 그런 의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버티셨는지. 제 일단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이었고 되게 센 다는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당이. 그리고 뭔가 저한테 막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앞에서는 막 친한 것처럼 그러다가 막상 의결을 할 때는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런 그렇죠. 일들에 제가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또 뭐 당시에 이제 처음 정당공천 시의원 하게 되고 월급제가 되고 뭐 등등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그래도 그 전까지보다는 좀 확 젊어지기도 했고 그래도 제가 제일 막내이긴 했으나 처음에는 그리고 마인드도 조금은 달라진 상태에서 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시장은 몇 분이나 걸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요. 네. 시장 안산시 시장 거의 5명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안산시를 잘 다스렸었나요? 노 코멘트입니다. 제가 안산 첫 여성 시장에 도전해 볼까요? 아 좋아요. 제대로 좋아요. 한번 찬성입니다. 시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경기도 의원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그때 14년도라고 했죠. 경기도 12년에 2년에 국회의원 총선과 더불어서 도의원 재선거 있었어요. 저희 선거구에 제가 시의원 했던 선거구에 그래서 그때 나가서 사실 도의원은 2년 한 3개월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 때 했던 일 중에 지금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 별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영유아 무상예방 접종이에요. 당시까지는 2006년 이때까지는 2007년까지는 보건소에서는 무료였는데요. 너무 많았어요. 하루에 수천 명씩 접종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건이가 종종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네. 그리고 보건소가 또 가까이 있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루 빼고 아이를 예방접종을 하거나 뭐 이래야 했고 가서도 한참 기다려야 했고 그렇게 너무 많이 예방접종 하다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막 접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등등의 문제 또 비용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영유아 무상예방 접종을 추진을 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일단 0세아부터 그러니까 돌 전의 아이들부터 무상예방 접종을 안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도 만들고 확산돼서 몇 년 지나서는 이제 전국으로 확산돼서 지금은 필수 예방 접종은 다 무료로 되고 있죠. 이때 병원에서 2006 근데 우리 애들 97년생이잖아요. 네. 저 병원에서 안 되는 줄 알고 맨날 보건소 갔는데. 2007년에 영세아부터 했고, 네, 그렇죠. 그렇지. 그 이후로 착각했네. 맞네. 그렇구나. 그 이후로 그 업적이 많으셨네요.
그리고 뭐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반월동의 보건지소 처음 만들었거든요. 반월동에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일들에 관심이 많아서 뭐 보건지소 만들어내고 또 정신건강과 관련한 제도들도 좀 개선하고 이런 일들, 뭐 작은 도서관 확대하는 거, 공공부문에 정말 많은 비정규직이 있어요. 사실 공무원만큼의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특히나 당시에 외주 준 업체들에서는 뭐 바로 당일날 오늘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고하고 이런 부당한 일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용 안정, 처우 개선하는 문제가 제 시의원 도의원 하는 동안 일관되게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좀 더 말해도 될까요? 네. 더 말해주세요. 시의원 시절에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 주식회사라고 지금은 도시공사랑 통합된 걸로 같은데요. 지역난방 회사가 있는데요. 당시에 민영화하려고 했어요. 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걸 민영화하려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어서 그걸 막으려고 그때는 정말 통장님들이며 뭐 관면단체 회원들, 뭐 시의원, 뭐 아파트 입대위 등등 다 이렇게 어쨌든 같이 하도록 만들어서 막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왜 계속 안 하셨어요? 계속 하셨어야죠. 하고 싶었죠. 2006년에 네. 제가 나간 선거구가 3명 뽑는 선거구였어요. 네네. 근데 2010년에 2명으로 줄었어요. 안산 시의원 전체 수가 1명 줄어들면서 저희 선거구가 줄었던 거예요. 사실 2명 뽑으면 1, 2번 정당 말고 다른 데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저희 부족함과 더불어서. 그러면 지금은 안산에 진보 당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비밀인데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850명 정도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되겠네요. 이제 네. 당원을 더 늘려서 맞습니다. 더 부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당원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게 상록수역에서 저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쨌든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 뭐 특별법에 대한 요구,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각 역마다 역에서 이제 피켓팅들을 했잖아요. 그때 선생님을 처음 뵙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이렇게 외치는 서명해 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선생님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처음 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 어쨌든 진상규명에 대한 마음도 크셨잖아요.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우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 저희는 이제 덜 됐다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비공개로 되어 있는 기록물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다는 거야? 왜 구조가 안 됐다는 거야에 대해서 저는 누구도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안 된 거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저희는 안산 시민들이 저희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는 청와대, 국회 막 서울로 가서 활동들을 하느라고 안산 시민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저희는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촛불도 처음 들었던 게 안산이었고 또 25시 광장에서 문화제도 되게 크게 했었고 막 이런 것들을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맙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활동을 하셨나요? 그렇죠. 당시에 도의원이었어서 어쨌든 미약하나마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당시에 통합진보당 얼마 전에 영화에도 출연하셨던데 이상규 국회의원님 등등 해서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내도록 요청도 드리고 이랬었고요. 지역에서는 촛불 당시에 처음에는 매일 촛불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했었고 저는 초반부에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건 그해 7월 초에
전국에 버스로 네. 서명 받으러 다닐 네네네.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 안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2박 3일 일정 같이 했었거든요. 그게 참 많이 기억에 나는데요. 호남 지역에 갔었고 네. 금호타이어였나 민주노총 금속사업장에 가서 서명을 받는데 점심시간에 정말 수천 명의 노동자가 다 줄을 서서 서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가족분들이 사실은 두근두근 하면서 가셨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어떤 반응일까. 당시에 음. 사실 그런 활동을 해본 적도 대부분 없으셨을 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줄 서서 서명하는 노동자의 모습에 되게 울컥해 하셨던 가족들 모습 기억납니다. 그리고 뭐 거리에서 물론 욕하는 시민도 당시에도 있긴 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응원하시고 했던 모습 제일 많이 기억나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상록수역에서 이렇게 서명 받을 때 시민들하고 받을 때 막 욕하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시민들하고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가 아닌 또 이렇게 시민 한 사람으로서 서명 받을 때 그렇게 막 반대하고 욕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 경험담을 좀 노하우도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별로 얘기를 들을 요거 안 하죠? 준비가 안 되어 계세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진 사실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빛은 강하게 그러다 말은 길게 하지 않는 정도의 대응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피켓팅을 하면은 아직까지도 저희 지금도 이제 저기 법원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이제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와서 막 너네들 뭐 얼마나 더 받으려고 하냐 아직도 세월호냐 막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보다는 지금도 막 우라가 치밀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지금도 이제 우라가 막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고 너도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막 이렇게 말이 막 헛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은지. 저는 한 번만 자기한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광화문에서 막 이렇게 세월호 문제로 단식 투쟁하고 이럴 때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폭식 뭐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 참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그런 데다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생명안전공원과 관련해서 온갖 악의적인 말들을 내뱉고 뭐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전혀 수용하지 않는 모습들 보면서 사실은 저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그럴까? 이 문제에만 그럴까? 이 문제에만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한 번만 자기한테 대입해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제 불평등한 사회잖아요.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페미니스트에 관심 가지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오늘 기사에서도 보니까 이주 노동자를 그 지게차에다 이렇게 꽁꽁 묶고 공중에 몇 시간을 좀 매달아 놓고 했는데 그거를 장난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참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거기 이제 앞으로는 어느 뭐 지금 페미니스트지만 또 어떤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관심이 가시는지.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지금은 이미 노동자 중에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노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 이외에도 사실은 장애인 문제, 성소수자 문제, 여성 일반 역시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차별을 받고 있고 그것이 또 어떤 화살이 되어서 젊은 남성들이 또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저는 존중이라는 단어가 정말 사회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다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저는 우리 사회에서 다르면 네. 좀 무서워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더 공격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국가보안법 내지는 레드 컴플렉스의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가까이 오면 1대1로 만나면 무서워, 두려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여 있으면 그런 측면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서요. 다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태도 이런 걸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인식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하고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 교육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앞으로 점점 더 커가는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이런 공감 능력이나 존중 이런 것들이 과연 없으면 더 삭막해지고 더 많이 또 불평등해질 텐데 참 걱정이에요. 그렇죠. 네. 바꿔야 될 게 사실은 너무 많잖아요. 네. 교육이 1차적인데 네. 이게 교육만 바꾼다고 입시 중심의 교육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회를 바꿔야 또 교육도 바뀌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죠. 그리고 저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도 정말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요건 근황 얘기해서 답을 하려고 했는데 네.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한 2주 전쯤에 테일이라는 음악극을 딸이랑 같이 봤어요. 딸이 보자 그래서 봤는데 전태일 열사와 관련한 네네네, 뮤지컬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분신을 직접 표현할 수 없으니까 촛불로 형상화한 거라든지 배우들이 또 직접 나와서 극 중에 나와서 진솔한 자기 얘기를 또 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새로움도 있었고 뭐 등등 너무 좋은 극이었고 23살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것들을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딸이 요즘 책을 별로 안 읽는데 전태일 평전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속으로 뿌듯해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이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일단 뮤지컬 너무 비싸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저희 딸이 종종 해화동으로 이사 가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산에서 보러 가는데 거의 2시간 오는데 2시간 막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어떻게 하면 공공의 것으로 하고 모두가 보고 느끼고 때로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도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런 문제들 고민되고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비싸요. 근데 요즘 그거 영화 할인 해주는 그거 정부에서 해준다면서요. 네. 그래서 영화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뮤지컬 같은 거 되게 보러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한번 마음 먹기도 힘들고 서울이라 너무 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로서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하는 게 굉장히 더 빨리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많은 영화들도 나왔고 다큐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바다호랑이 잠수사에 대한 바다호랑이도 이제 영화가 개봉됐는데 저희 8월 14일 날
안산에서 네, 아, 예, 상영한답니다. 네, 저희 8월 14일 센트럴락 롯데시네마 센트럴락 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네, 저녁 좋을 것 시간대에 할 거고 여기 이제 가족들과 안산 시민들 함께 같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도 꼭 좋습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그러면은 무엇을 하고 싶고 또 무엇을 할 계획인지 계획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네. 검호동 시흥시 검호동에 있는 롯데택배 시흥센터에 다녀왔거든요. 왜 다녀왔냐면 택배. 진보당의 윤종호 국회의원이 방문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니까 갔었는데 거기 택배 물류센터가 고속도로 고가 밑에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사실 안산 수암 쪽에도 또 있어요. 더 있어요. 거기도 고속도로 고가 밑에 있어요. 어떻겠어요? 아, 불안하죠. 왜 그런 데다가 소음도 소음이지만 또 택배에서 돈 어떻게- 많이 벌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거겠죠.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아마 일종의 로비를 해서 네.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아, 뭐 당연히 햇빛도 안 가려지고 그렇지. 비바람 눈 다 안 가려지고 음. 고스란히 맞으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오늘 갔던 곳은 어찌나 좁은지 네.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해 보였어요. 아. 그리고 물건을 이제 택배 기사님들 다시 자기 분량을 다 실었어도 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서부터 아. 나가지 않으면 그냥 시간을 그리는 거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센터 이전해 달라라고 네. 요구를 했고 음. 계속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하더니 작년 하반기에 다시 10년짜리 계약을 노동자들 몰래 해버린 거예요. 거기는 어디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도로공사. 도로공사겠지. 도로공사요? 도로에다 하는 네, 거니까. 고속도로 밑이라서 미치. 그 도로공사. 네. 너무 황당하고 그러네요. 진짜. 분노스러운 일이죠. 아. 윤종호 의원님이 그 본사에서 나왔거든요. 상무랑 네, 네. 팀장이 나왔는데 음. 돈 벌더라도 최소한은 지켜가면서 그래야지. 해야지. 아. 이게 뭐냐. 그렇죠. 뭐 직접 나와서 일주일이라도 일을 해봐라. 아.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래도 1년 내에 이전하겠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조치를 뭐 천막에 있는데 것도 찢어져서 그거 고치는 거, 화장실 설치하는 거, 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아. 물 웅덩이 막 아유야. 가득한 거 이런 거는 좀 당장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본사에서 어쨌든 하고 갔어요. 지킬지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해결되어 가는 걸 보는 게 저한테는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싶고 네.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실제로 당선자도 배출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에 네. 안산에서만 한다고 다 되진 않겠지만 그렇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상예방접종 안산에서 시작했는데 전국화된 그러니까. 것처럼 네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네. 그런 일들 안산에서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하신 아, 그래서 자리에 저희가 이제 계시네요. 바라는 네. 것이 안산이 생명안전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지금 안전한 안산 도시. 시민연대에서도 지금 네. 올해 3년 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저 사업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예, 그것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거기 들어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정말 안전한 사회, 안전한 안산 네. 좀 아, 아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못다 하신 이야기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아까 제 자랑을 조금 덜 해서 아, 네, 네, 많이 해주세요. 도의원 때 네. 했던 일 중에 제가 요즘 다시 기억이 난 일이 있는데요. 아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일관되게 해왔던 거여서 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기사가 나고 또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도지사 시절의 대표적인 이제 성과로 막 얘기가 되는 걸 듣게 되었어요. 네. 근데 공공산후조리원 사실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요. 당시에 네.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도 당연히 그런데 당시에도
비용 너무 천차만별이고요. 네. 뭐 한 100만 원에서부터 2주에 수천만 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뭐 수천만 원짜리야 그냥 서민들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하더라도 뭐 300, 400 우습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게 시설이 정확히 보건의료 시설도 아니고 복지 시설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공공에서 뭐 당장 모두 공공화할 수는 없더라도 공공에서 만들어서 기준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막 좋다고 했던 또 의원들이 막상 의결할 때는 반대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민간 산후조리원들에서 엄청 반발하고 그러겠죠. 로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 뭐 산후조리원이 경기도에 수백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를 공공에서 한다고 이게 뭐 갈 사람이 안 가게 그렇죠. 되는 문제가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게 반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성단체, 시민사회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와. 그런데 네.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대통령이? 당시에 김문수 도지사. 도지사. 어이가 없죠. 제의 요구를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간신히 임기 통과했어요. 끝나기 막 직전에 3분의 2 넘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막상 생긴 건 2014년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네. 이제 19년에 한 곳 여주에 생겼고요. 아이고. 그리고 23년도에 포천에 한 곳 생겼고요. 지금 2개 있어요. 2개밖에 없어요. 네. 야.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스 화면에서 갑자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예약하려고 텐트 치고 전날 밤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요구가 많은 거죠. 비용 저렴하고 서비스의 질은 높고 이러니까 그만큼 요구가 많은 거여서 지금은 이제 평택 안성에 내년이랑 3년 후에 이렇게 또 완공이 된다고 해요. 안산에도 만들어야 되죠. 안산도 만들어야죠. 해야죠. 네.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안산에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안산도 하나 만드셔야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네, 어쨌든 요즘, 지금 뭐 우리가 아이들 많이 낳아하면서 이런 것들은 안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놓고 애를 낳으라고 해야죠. 네.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어떻게 참여 라디오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좋았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네. 정혜신 대표님이랑 같이 네. 그때는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안산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해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2번째 자리인데요. 네. 이렇게 투쟁 현장에서 네, 네. 또 지역사회에서 계속 봐왔던 세월호 네. 가족분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고백하자면 세월호 가족분들이 우리 사회를 방향을 크게 바꾸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불어서 생각해 주셔서. 제가 요즘 이제 공공자산에 네.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 사회에 사실은 모두가 누려야 하고 원래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들이 어떤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소유가 되면서 모두가 누릴 수 없게 된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버스, 또 지금 막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네. 그리고 뭐 정부나 시의 재정으로 운영이 거의 100% 되면서 운영은 민간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이윤도 가져가는 요양시설 뭐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저는 이것들이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저 오늘 오면서 네. 공동체 라디오도 네. 이거는 시민들 전체의
스스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재정은 아무 데서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공공자산화해서 안정적으로 네. 더 질 높게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게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들 많이 주시는데요. 네, 그럼 저희는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가족 사진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